자, 이제 한국사의 2회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수업은 11월, 12월 2달 동안 진행되고요. 이 수업은 원래 내용에다가 약간의 심화 내용을 덧붙여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사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이루어져 있고 비중으로 보면은 전근대사가 약 60% 정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한 70%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근현대사에서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요 대여섯 문제뿐만 아니라 7문제까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유형이 이렇게 근현대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번 연도의 올해부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근현대사 중에서 요 7문제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대사 파트의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사 파트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해의 어떤 유형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근현대사는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근현대사를 준비를 잘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고득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 중에서는 남들이 놓치고 있는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앞으로는 고득점의 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유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한국사 공부하는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사는 어떤 단원이건 어떤 시대건 간에 전부 다 모든 시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한국사의 첫 번째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시대 그리고 전 영역을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즉 선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모든 시대와 모든 영역을 다 꼼꼼하게 파악할 것.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새로운 단어 또는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개념과 흐름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이런 것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개념과 흐름을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유형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특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정확한 암기가 결국에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한 암기가 돼야 한다. 자, 개념하고 흐름을 파악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유형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오답률을 낮출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한국사에서 보통 무슨 탐구, 그 다음에 무슨 수능형 문제 이런 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네가 이거를 암기하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확한 암기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합격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합격에 이르는 남들이 좀 어려워하는 또는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제 결국에는 오답을 낮추려면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운 개념들, 심화 내용들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은 그런 내용들, 우리가 놓친 부분들 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거고요.
자, 일단 그래서 한국사의 전반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파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는 1단원, 2단원 정도, 뭐 3단원 조금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학습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원 이름이 한국사의 이해예요.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이 한국사의 이해 단원이죠. 자, 그래서 이 한국사의 이해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념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 단원은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의미에서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사의 보편성, 특수성.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요 1단원 한국사의 이해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일단 역사의 의미부터 봅시다. 자, 역사에서의 어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고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찾아낸다, 탐구한다, 알아낸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영어로는 또, 독일어로는 게슈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은 지나간 일, 있었던 과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자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 역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 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을 우리가 쏘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간 일들, 이런 사실들, 이런 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역이라는 단어와 사라는 단어, 그리고 뭐 히스토리, 게슈테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역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간 일이라는 뜻이 있고요. 지나간 일 또는 있었던 사실 이런 뜻이 있고, 자, 지나간 일, 있었던 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 이거를 기록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게 지나간 일이다, 있었던 일이다. 이거를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건 지나간 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것, 즉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건 누가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건, 그 공부를 하건, 누가 얘기를 하건 변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보든 누가 공부를 하든 누가 읽든 간에.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기록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내 생각에 따라서 기록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역사. 자, 그리고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역사 연구의 어떤 흐름 또는 역사 연구의 뭐 사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실만 강조하는 걸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사실을 강조하는. 자, 이 실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로는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랑케는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즉, 이 실증주의에서 랑케는 사실만 말해야 된다. 역사가는 오직 사실만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주관적 역사를 강조하는 걸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즉,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를 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하고, 이 상대주의에서 자, 여기에 관련된 역사학자들이 크로체, 뭐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실증주의 사학과 상대주의 사학을 같이 연결해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연결한 사람이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는 랑케로, 그 다음에 상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는 카로 보시면 되겠죠.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래서 과거 사실과 현재 사실의 어떤 조화 또는 융화 또는 서로의 뭐 연결, 영향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역사의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고 그 다음에 이 객관적 역사는 실증주의 그리고 랑케가 강조한 거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역사이면서 상대주의 그리고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문제는 시험 문제는 뭐 랑케라든가 E.H. 카의 어떤 사료를 제시하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것과 같은 관점에서의 서술을 찾아라. 그래서 주관적 역사인지 객관적 역사인지를 고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4페이지에서 객관적 역사 실증주의,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상대주의 사관, 그리고 거기 중간에 어원 나와 있죠. 어원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은 사실로서의 역사, 랑케의 얘기, 랑케가 남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죠. 자, E.H. 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식으로 역사를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이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사료라고 하고요. 자, 이 사료라고 하는 게 사료는 뭐 단순히 책이나 비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편지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일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료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사료라고 하는 건 항상 진실일 수는 없죠. 이 사료가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료가 진실이야 거짓이야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료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하는 거를 사료 분석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료 분석에서는 이제 사료 비판이라고 하고 사료 이 비판에 대해서는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 있어요.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사료의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료에 틀린 글자는 없는지 빠진 글자는 없는지 뭐 영어로 돼 있으면 알파벳 빠진 건 없는지 그런 식으로 그 겉으로 나오는 모습에서 틀린 글자 빠진 글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적 비판이라고 하는 건 그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까지 파악을 하는 걸 우리가 내적 비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게 꼭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한 번은 살펴봐야 된다. 비판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사료 비판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6페이지로 넘기시면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양의 역사 연구 중간에 도움글 나와 있죠. 자, 동양에서의 역사 연구는 우리가 거울 감자를 사용해서 이 감자가 들어가는 역사책들이 있어요. 거울 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죠. 교훈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자칫 통감, 동북 통감, 뭐 통감 감목 이런 식으로 감자가 들어가는 건 동양에서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그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역사학은 주로 이렇게 교훈, 서양에서의 역사학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거지만 동양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또는 이제 그 거울로 담는 교훈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역사학습의 의미 한번 보시면 역사라고 하는 거 자체를 배우기도 하고 역사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역사적 지식을 배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역사학습의 의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사의 이해에서 두 번째 개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개념은 한국사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이에요. 자, 한국사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봅시다. 두 번째 개념은 보편성과 특수성이죠. 자, 한국사를 연구할 때는
자, 한국사와 세계사를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한국사도 세계사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세계사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 근대사를 공부할 때는 한국사 하면서 단원별로 중국사를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사,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이제 서양사, 세계사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세계사적 보편성, 즉 어느 시대나 모두 나타나는 또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나 추구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그 민족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한국사 안에서도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의 개념과 특수성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한국사에서의 보편성과 한국사에서의 특수성이에요. 한국사에서의 보편성과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의 특수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한국사에서의 보편성 먼저 보면은, 자, 한국사에서의 보편성은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가 그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나라 역사가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자, 이게 보편성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자, 보통 역사 발전 방식이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발전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역사를 왜곡했었어요. 그리고 그 왜곡한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체성론, 너네 역사는 정체, 멈춰져 있어 라고 하는 게 정체성론이고요. 특히 일본 애들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론을 주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네 나라는 중세가 없어. 중세 부재론, 중세가 없어. 또는 봉건사회 부재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고 중세 봉건제 사회예요.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겪었다고 얘기하려면 봉건제도를 겪었어야 하죠. 그런데 서양에는 봉건제도가, 중세를 대표하는 봉건제도가 있었고, 중국에도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봉건제도 시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딱 봉건제도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네 봉건제도 없었으니까 중세가 없었고, 중세가 없었으면 근대도 없으니까 너네는 고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즉 너네 역사는 멈춰 있는 거야 라고 일본이 우리한테 주장을 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사회경제사학 이런 데서 이제 밝혀낸 거죠. 아니거든. 우리도 분명히 중세사회를 겪었고, 자, 딱 봉건제도는 아니더라도 그 봉건제도와 비슷한 개념의 시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라 말기 또는 고려를 성립시킨 호족, 그리고 그 호족이 만든 고려가 바로 중세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중세시대를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똑같이 역사 발전 방법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진 보편성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편성 중에서, 자,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을, 자,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밀란 일으키거나 민주화운동 일으키거나 또는 뭐 개화기에 개항을 하거나 뭐 또는 개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유나 평등이나 그 다음에 뭐 박애나 평화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든 똑같이 우리나라도 추구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보편성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특수성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이죠. 민족 정신 같은 거겠죠. 그래서 민족의 어떤 특징. 자,
요 주변 나라의, 즉 동아시아 주변의 요 나라들이 갖는 특징들은 예를 들면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벼농사 문화를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화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점. 자,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독특한 점은 충과 효를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충과 효를 특히 강조하는 거죠. 보통 중국에서는 인, 의, 중용 이런 개념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충, 효 이런 개념들을 특히 강조해서 예를 들면 큰 전란이 일어나면 의병이 모인다거나 이런 것들 또는 효도를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교 개념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갖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불교적 특징. 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다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갖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점은 호국 불교적 성격 그리고 현세 구복적 특징. 자, 호국 불교는 나라를 지키는 거죠.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황룡사 고층탑, 팔관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세 구복적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복을 구한다. 그래서 현세의 복을 구한다. 보통 불교는 내세적이에요. 무조건 내세의 복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갖는 독특한 점. 원래 현세적인 특징을 갖는 건 원래 도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도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교 중에서도 좀 특이한 점. 자, 그 다음에 벼농사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벼농사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벼농사 문화권에서 특히 공동체 조직.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두레는 사만시대부터 있었던 두레, 개, 향도 이런 것들이 공동체 조직이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만 갖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한국사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편성을 좀 강조했다라고 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배웠던 그런 역사 연구 방식 중에서 사회경제사학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회경제사학은 역사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정체성론을 반박했던 역사 연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특수성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 방식이라고 보면 민족주의사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민족주의사학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특히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때마다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국 정신, 우리 민족 정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특수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9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사의 보편성 나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유평등, 민주평화 이런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한다. 똑같다. 세계사와 비슷하다. 세계적인 모습과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특수성은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둘의 개, 향도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성에 해당하죠. 자, 밑에 보시면은 도움글에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민족문화의 이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전통문화의 바탕 이후에 외래문화를 요즘에는 수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볍게 우리 1단원을 마무리했는데 1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 1단원 같은 경우는 개념 파악 정도. 이 정도 개념이면 여러분 따로 외우거나 할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개념 파악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단원은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한번 볼까요? 자,
선사시대로 넘어갑시다. 자, 역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자,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기록이 있으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인류가 태어났을 때, 생겨났을 때 모두 문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문자 이전의 시대 또는 기록 이전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가 없는 시대가 되겠네. 자, 그럼 문자가 없는 시대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때는 유물, 유적, 유골 뭐 등등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 지역에서 다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선사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도구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구분할 때 도구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죠. 자, 예를 들면 도구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석기시대는 다시 다듬는 방식에 따라서 뗀석기는 구석기시대, 간석기는 신석기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가 되게 중요하구나. 선사시대에서는 그거를 알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책에 나오는 지금 17페이지에 세계의 선사시대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세계의 선사시대에서 구석기 시대에는 화석 인류가 등장을 해요. 화석 인류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이런 사람들이 화석 인류고요. 이 화석 인류는 구석기 시대에 등장을 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처음 등장한 거니까 빼고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 전부 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모두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다른 시대와 좀 헷갈려하는 그런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불과 언어의 사용이에요. 불과 언어의 사용.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 화석인류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원래 혁명이라고 하는 건 정치에만 붙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붙여주지 않지만 너무 인류 생활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거다라고 해서 이런 신석기 혁명이라든가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렇게 경제에 붙이는 혁명이라는 단어들이 거의 없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농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 신석기 시대의 커다란 변화이다 라는 뜻으로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붙여주고요. 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문명 발생. 자,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물론 청동기를 사용했고 문자를 사용했고 드디어 문자가 생겼죠. 그 다음에 계급이 생겼고 계급 발생. 그 다음에 국가가 생기고 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고요. 이 문명은 청동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뭐 4대 문명 발상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구석기 시대에서는 화석 인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석기인이기 때문에 불과 언어의 사용 같은 특징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 특히 농경의 시작이 신석기 혁명이구나. 그 다음에 문명이라고 하는 게 청동기 시대에 처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19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선사시대의 특징, 우리나라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민족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민족의 기원.
자, 민족의 기원에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첫 번째. 자, 한반도와 만주가 우리나라의 생활 터전이에요. 거기 19페이지 여러분 지도 2개 있으면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거기 우리나라 문화권이 형성이 돼 있죠. 우리나라 문화권 한번 찾아보시면 동방문화권, 만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걸쳐있는 문화권을 동방문화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동방문화권이 형성된 한반도, 만주 한반도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냐? 즉 인류가 거주한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시기가 70만 년 전, 즉 구석기 시대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70만 년 전이고 구석기 시대인데,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냐? 즉 민족의 기원이냐? 자, 구석기인들이 과연 우리랑 쉽게 말하면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기원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네? 자, 그러면 우리의 민족의 기원은 누구냐? 자, 우리 민족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청동기 시대에 형성된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거고, 자,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고아시아족이 있으니까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근간이 뭐예요? 뿌리.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주류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신석기에서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 직접적 조상이다 그 말이죠. 기원이 형성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계통,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분류. 자, 우리는 누군데? 우리는 황인종이죠. 인종상으로는 황인종. 그 다음에 형질 인류학상으로는 북몽골 인종. 그 다음에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산맥 계통에서, 알타이 산맥 근처에서 형성된 알타이 어계. 자, 우리나라는 북몽골 인종에다가 알타이 어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3가지 정도. 자, 민족의 기원에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언제야? 구석기 시대. 하지만 이 사람들 우리 조상 아니지. 그래서 우리 조상은, 즉 민족의 기원은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구나. 거기에다가 우린 누군데? 북몽골 인종, 알타이 어계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은 지도가 2개 나와 있고 왼쪽 지도 하나 더 볼까요? 자, 왼쪽 지도에서는 지금 현재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2개 겹쳐 있어요. 자,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70만 년부터 1만 년 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가 되게 길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 긴 구석기 시대 중에 우리가 여러 번의 자연환경의 변화를 겪었겠죠. 그래서 그 자연환경의 변화가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몇 번의 빙하기와 몇 번의 간빙기를 교차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왼쪽 지도 19페이지 왼쪽 지도에서는 자, 선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딱 보면 보이는 지도 있죠. 한반도 지도. 그게 첫 번째 지도고, 그 다음에 약간 색이 칠해져 있는 면으로 되어 있는 지도가 하나 있어요. 자, 선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가 하나 있고 면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는데, 그 선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 자, 선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는 봅시다. 구석기 시대는 몇 번의 빙기와 몇 번의 간빙기가 교차해서 나타나게 돼요.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지만 한 3-4번의 빙기와 간빙기가 나타났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빙기와 간빙기가 교차됐을 때, 자, 그 빙기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낮아져요. 쉽게 말하면은 물이 많이 얼어가지고 바닷물로 가버렸기 때문에 물 자체는 낮아지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빙하가 돼버려서 땅이 더 바닥까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 면적은 늘어나게 돼요. 육지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간빙기는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니까 간빙기는 해수면이 다시 낮아지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현재의 해안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페이지 왼쪽 지도는 지도가 두 개 겹쳐 있는데 면으로 되어 있는 약간 색이 칠해져 있는 지도는 해수면이 낮아져서 즉 날씨가 추워가지고 자 땅들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제 말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서해안이 없고요. 서해안은 다 육지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서해안은 해수면이 낮아요. 말하자면은 100m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훅 없어지면서 다 땅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해안도 해수면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다가 없고요. 동해안 쪽만 살짝 바다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 면으로 드러나 있는 지도 있죠? 그 지도는 구석기 시대의 지도예요. 그래서 구석기 빙기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중국까지 다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대에 이 구석기인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이렇게 떠돌아다녔구나.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간빙기가 되고 신석기로 넘어가고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을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은 서해안 있고 남해안 있고 동해안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두 개의 지도가 겹쳐 있는 거구나. 좀 넓게 표시된 거는 빙기, 육지가 많아진 지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은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렇게 나타난 지도구나 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우리 민족의 근간, 그 다음에 민족의 계통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시작돼요.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자, 그러면은 70만 년 전인 거 어떻게 알았어? 단양 금굴 유적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양 금굴 유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가까이까지 굉장히 구석기 시대는 시기가 길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다시 시기를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자, 요 시기를 다시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죠. 하나는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봐둬야 되는 건 전기구석기라고 했죠. 중기구석기는 좀 애매하고 후기구석기는 중석기랑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를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전기구석기.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구석기에 나와 있는 유적지를 제시하고 이 유적지는 뭐 후기구석지의 유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구석기 유적을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전기구석기 같은 경우는 자, 한 개의 돌을 가지고 모든 용도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만능석기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주먹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도끼는 한 개 가지고 다 쓰는 거구나. 이게 주먹도끼. 그러다가 중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돌을 좀 작게 잘라서 쓰기 시작하죠. 좀 다양하게. 그래서 중기는 자, 몸돌에서 격지는 조각이라는 뜻이겠죠. 몸돌에서 격지를 잘라서 쓰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여기는 이제 용도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구의 이름이 좀 나눠지죠. 예를 들면 사냥용, 찢게, 찌르개, 팔매돌. 그 다음에 조리용, 긁게, 밀게. 그 다음에 공구, 뭐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 새기개, 뚜루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죠. 그 다음에 후기구석기로 가면 쇠기를 대고 돌날 격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돌날 격지라는 건 조금 더 정교한 격지, 이 조각을 말하는 거고요. 쇠기라고 하는 건 나무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못 같은 거를 돌에다 박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망치 못처럼 이렇게 해서 좀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고 후기구석기로 가면은 석기를 대량 생산을 하기도 해요. 비슷한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석기 제작소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석기로는 쓴배찌르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쓴배라고 하는 건 자루라는 뜻인데
석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생기면은 이거를 그냥 들고 쓰기가 힘드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꽂아서 쓰거나 묶어서 쓰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자루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승배라고 하죠. 자, 승배찌르개는 창의 기능을 하는 그런 석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승배찌르개, 그 다음에 구석기 중에서는 전기구석기, 유적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20페이지에 보시면 시기 구분. 자,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이렇게 시기를 구분했냐면 석기의 제작 방식을 가지고, 석기의 제작 방법을 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눴고요. 여러분 21페이지 보시면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할 것이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요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전기구석기 유적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이게 이제 전기구석기 유적이죠. 연천 전곡리는 자, 그웬이라는 미국 병사가 있었어요. 이 미국 병사가 주한미군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70년대 말쯤에 자, 이 연천 전곡리가 강가예요. 말하자면 강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걷다가 특이하게 생긴 돌을 하나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특이하게 생긴 돌을 하나 주웠는데 이 그웬이라고 하는 이 미국 병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고고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남다르게 보인 거지.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냐. 자, 이게 유럽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모비우스의 학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비우스의 학설은 자, 이렇게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럽에서 발견되는 토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토기가 따로 있다. 그런 토기가 아니라 석기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이제 요 모비우스의 학설이고요. 자, 그런데 유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유럽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이 석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곳이 연천 전곡리 유적이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미군 병사였던 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학설이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그런 유적이 연천 전곡리 유적이고요. 이게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고고학상으로 보면은 굉장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공주 석장리 유적은 전기 구석기부터 후기 구석기까지 12개의 층이 골고루 발견돼서 구석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구석기 확정 유적이 바로 공주 석장리 유적인데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가보시면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그런데 발견된 게 일제시대죠. 자, 일제시대 때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일본에는 제대로 된 구석기가 없고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일본 애들이 이제 너네는 없어, 너네는 구석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고. 자,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에서 이제 끝나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분단이 된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나 북한에서 1960년대에 각각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남한에서는 이 공주 석장리 유적이 60년대에 발견이 된 거고요. 자, 북한에서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여러분 웅기 굴포리라고 하는 유적 있죠. 이게 이제 북한에서 60년대에 해방 이후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인 거고 특히 공주 석장리 유적은 모든 전기, 중기, 후기 모든 층이 다 나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는 우리나라에는 구석기가 있어 확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적이 바로 공주 석장리 유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은 어떤 아저씨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뼈가 이렇게 쫙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 유골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요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건데요. 자, 그럼 어린애가 여기 왜 누워 있었냐? 어린아이의 주변에는 안에서는 없는 국화꽃가루가 쫙 뿌려져 있는 걸 볼 때 아무래도 장례의식, 그죠? 장례의식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으니까 거기에 이제 무덤처럼 이렇게 동굴 안에다가 어린아이를 놔뒀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청원 두루봉 동굴이고요. 이 아이를 흥수 아이,
라고 이름을 또 붙였네. 그게 그 아저씨가 김흥수 씨였기 때문이죠. 그게 청원 두루봉 동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3개의 유적지 이렇게 딱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골 발견 유적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골이 발견된 유적이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덕천 승리산 동굴, 그 다음에 평양 만달리,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그 다음에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리산 동굴, 만달리, 두루봉, 상시리. 그래서 이렇게 인골이 발견된 유적들 여러분이 좀 손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적 몇 가지 중요한 거, 그리고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 덕천 승리산 동굴 같은 경우는 상층, 하층 이렇게 2개가 발견됐는데, 하층에서는 호모사피엔스, 상층에서는 사피엔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덕천인 승리산인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이런 인골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적에서 또 하나 설명할 만한 거는 오른쪽에 쫙 설명이 되어 있는 흑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요석은 거의 한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렇게 발견되는데, 흑요석이라고 하는 거는 화산 지형에서만 나오는 유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흑요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뭐 잘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흑요석은 오히려 신석기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구석기 시대에 흑요석이 발견됐으면 저기 백두산에서 가지고 내려왔겠죠. 이동생활을 했으니까.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 주로 뭐 부산 동삼동 같이 이렇게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흑요석이 발견이 됐는데, 이 남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그럼 어디서 가져왔냐? 물론 제주도도 있겠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남해안, 뭐 부산 동삼동 같은 이런 데서 발견된 거는 이 일본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남해안 지역, 창원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나무로 만든 배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무로 만든 배라든가 또는 신석기 뭐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많아, 일본하고. 그래서 일본과 원거리 무역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흑요석. 그래서 부산 동삼동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나는 일본산 흑요석이 발견됐다는 거. 원거리 무역,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멀리 다니면서 무역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흑요석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흑요석에 관련된 문제는 신석기 시대의 문제가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번 넘겨서, 한 장 넘겨서 나머지 이제 구석기 시대 나머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종류. 자, 거기에 이제 석기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팔매돌. 이름이 싸납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사냥용. 그 다음에 긁게, 밀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긁어서 죽이는 거는 없고 밀어서 죽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얘는 조리용 도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름이 좀 순하게 생겼다. 요거는 조리용 도구. 자, 그리고 뚜루개, 새기개 이런 거는 이제 공구, 뭘 만드는 도구겠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 이렇게 갖다 놓고 골라라 하면 우리 못 고르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용도별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중기 구석기 이후에 용도별로 사용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쓴배 찌르개. 얘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우리가 좀 봐둬야 되는 애가 쓴배 찌르개. 자, 그 다음에 경제로 갈까요?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해서 먹고 살았냐? 사냥, 채집, 어로 물고기 잡이 이런 거에서 먹고 살았고, 요 지역에서 다 따먹고 잡아먹고 했으면은 옮겨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동생활. 그리고 옮겨 다닐 때 나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동물 큰 애들도 다니고 하니까 무리생활. 이동생활, 무리생활. 이렇게 사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집을 지어서 살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옮겨 다닐 거니까 주로 자연물을 이용하겠죠. 동굴이나 바위그늘. 또는 강가의 막집. 막집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막 지은 집, 또는 뭘 천막처럼 이렇게 대충 지은 그런 것들을 막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23페이지로 넘어가면 동굴 유적지가 있어요. 동굴 집터.
시험에는 가끔 동굴 유적지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상원 검은모루 동굴, 제천 전말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애월 빌레못 동굴 이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자주 읽어보고 눈으로 자주 보면 이거 바꿔놓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봐서 익혀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는 무리생활, 이동생활, 평등생활, 평등 공동체 사회. 자, 그래서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어요.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도자 같은 경우는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배자는 권력이 있죠.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평등사회니까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겠죠. 평등한 사회고 연장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뭐랄까요? 이렇게 뭐 모르는 거 물어보고 뭐 이런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술활동,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나 뿔을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고래나 새나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석기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중석기 시대를 배워요. 그리고 특징을 정리를 해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한 완벽한 정리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는 시기가 중석기 시대죠. 그래서 중석기 시대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중석기 시대 한번 볼게요. 자, 중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정확하진 않아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이 짧은 시기. 그래서 그 사이 한 2000년 정도를 우리가 중석기 시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BC 한 12,000년 전쯤 2000년경 자 BC 만년경 1만년경 그 다음에 12,000년 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앞에 한 2000년 구석기 시대 뒤에 한 2000년 요 시기를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물로도 유적지로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시대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자연환경의 변화부터 볼까요? 자, 자연환경은 어떻게 변화하냐? 자연환경은 아까 우리가 구석기 시대는 시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이렇게 나타나죠. 3-4번의 빙기, 간빙기가 교차되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빙기가 끝나가는 시기,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가 중석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중석기 시대는 기온이 상승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서 살던 극지방에 살던 애들이 그때 우리나라도 추운 지역이니까 내려와서 살았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더 추운 데로 찾아서 가야 돼요. 우리나라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적도지방에 살던 찌끄만 애들, 작은 애들, 몸집이 조그만 애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작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뭐 토끼, 여우, 노루, 사슴, 쥐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애들을 잡아야 되니까 도구도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는 좀 더 작아져요. 잔석기. 잔석기라고 하는 건 1cm에서 3cm 정도의 아주 작은 석기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한 손에 쥘 수도 없잖아요. 조그만하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묶어서 쓰든지 꽂아서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이음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구로는 잔석기 그리고 이음도구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유적지. 자, 중석기 시대 유적지는 구석기, 신석기와 구별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웅기, 부포리 그 다음에 평양, 만달리, 그러니까 평양, 그리고 웅기, 그 다음에 남한 같은 경우는 통영, 상로대도, 조개더미, 최하층, 홍천, 하와계리, 거창, 인불리 이런 지역들이 중석기 시대로 분류되는 유적지예요. 그래서 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웅기, 부포리, 평양, 만달리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통영, 홍천, 거창 이런 데가 바로 중석기 시대로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도구, 잔석기 이음도구, 그 다음에 유적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석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지금 도움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넘어가도록 할까요?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신석기 시대는 BC 8000년경. BC 8000년경. 자, 그리고 BC 8000년경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제주 한경 고산리, 제주 고산리 유적을 통해서, 자, 제주 고산리 유적이 신석기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에서 이제 도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자, 돌과 돌을 이렇게 이제 갈아서 쓰는 거죠. 훨씬 정교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간석기 중에서는 대부분 농기구들이 많은데 돌괭이, 돌삽, 돌낫, 돌보습, 그 다음에 뭐 갈돌, 갈판, 돌갈판, 갈판 이런 것 등 거의 다 지금 제가 농기구들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농경, 굴지구. 자, 대부분은 돌돌돌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이름 좀 특이한 애가 농경굴지구. 여기 좀 이름 특이한 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뭐 가락바퀴라든가 뭐 축, 뭐 그물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석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토기. 자, 신석기 시대는 토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토기는 사진이랑 같이 한번 봐두세요. 토기에는 일단 전기,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일반적인 토기인데 그게 쓰이기 전에 토기가 있고, 그 다음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일은 민무늬, 그 다음에 덧무늬, 그 다음에 눌러찍기문, 눌러찍기문 토기,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은 당연히 빗살이 있는 거고, 당연히 빗살이 있는데 얘는 거기 사진에 보시면 바닥이 뾰족하죠. 그래서 어디다 묻어 쓰던지 꽂아 쓰던지 그렇게 써야 하는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기, 그 다음에 도구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25페이지에 주요 유적 한번 볼까요? 주요 예적에서는 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자, 특히 부산 동삼동 같은 경우는 조개더미. 우리가 조개더미를 뭐라고 하냐면 패총. 그래서 패총에서는 말 그대로 조개 껍질 먹고 버렸는데 그 안에 토기, 조각, 짐승의 뼈 이런 게 잔뜩 나왔어요. 그래서 보물창고 같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유적이고, 그런데 패총이 지금 거기 부산 동삼동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청동기 시대도 있고 철기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패총 무조건 신석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패총이면 무조건 신석기다 아니고 부산 동삼동 정도면 신석기죠. 그래서 요 지역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그냥 우리는 뭐 신석기, 부산 동삼동, 패총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산 흑요석기 출토.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일본산 흑요석이 나왔어. 신석기 시대인데 뭘 알 수 있죠? 무역, 먼 거리 무역, 원거리 무역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은 집터, 이 움집터가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고성무남리, 고성무남리는 또 특이하게도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밭 유적지. 보통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밭 유적지가 청동기 시대 밭 유적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밭 유적지가 발견된 게 고성무남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고성무남리 밭 유적지. 자, 그리고 황해 봉산 지탐리, 여기선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움집 볼까요? 움집 여기다 써볼까요? 움집. 자, 움집의 특징은 반지하. 반지하라는 건 움집이라는 게 이렇게 우물 파고 들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깊이가 땅으로 파고 들어간 깊이가 1m쯤. 그래서 우물 파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화덕이 있어요. 즉
중앙에 불을 피웠던 화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약간 원뿔처럼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요 신석기 시대 움집이고, 요 움집은 그러면 주로 어디 있냐? 강가나 해안. 그래서 주로 강가나 해안의 유적지가 많이 발견이 됐고요. 주로 신석기 시대의 취락은 강가나 해안이 되겠고요. 자, 아까 뭐 서울 암사동 이런 데서 이 움집터가 많이 발견됐다고 했죠.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면은 신석기 움집터 네모네모, 아니 그 동글동글 되어 있죠. 땅으로 좀 살짝 들어가고 가운데 뭐 있는 것도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다음에 무덤은 여기 뭔가 이제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냥 토묘예요. 흙으로 이렇게 덮은 시신을.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동침신전 앙화장은 머리를 동쪽으로 둘러서 대고 묻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대니까 이제 태양을 좀 존중하는,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게 동침신전 앙화장.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조개더미 패총. 자, 부산 동삼동 웅기 굴포리 패총. 그래서 신석기 시대 패총은 여기서 발견된 거고요. 알죠, 여러분? 이거 말고 청동기에도 패총이 있고 설기에도 패총이 있다. 그래서 신석기에만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주로 강가나 해안. 요 유적지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양양오산리, 그 다음에 뭐 하남 미사리, 부산 동삼동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로 가시면은 농경의 시작. 자,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농경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농경의 시작. 그러면은 이 농경의 시작이 너무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경제는 농기, 농경과 목축의 시작. 자, 그리고 여기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 특히 조나 피나 수수, 즉 잡곡. 그래서 이 잡곡을 농사지었음을 알 수 있는 게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봉산 지탐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시 수공업.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농사를 그물이나 수공업이니까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고요. 가락바퀴를 다른 말로 하면 방추차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이제 한자어를 옛날에 고고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한글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자어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시험이 주로 시험 중에서는, 직렬 중에서는 서울시가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다른 시험은 거의 다 그냥 한글 표현으로 쓰지만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돌무지 무덤 적석총 이런 식으로, 뭐 단유 조문경 세문경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가락바퀴는 여러분 거기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실을 길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바로 가락바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는 아까 강가나 바닷가, 그리고 사회는 아무래도, 자, 사회를 볼까요? 사회에서는 시족사회,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가 형성이 됐었죠.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가 형성되고, 조계혼을 통해서, 조계혼은 부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조계혼을 통해서 부족사회로, 그래서 시족사회, 부족사회, 조계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는. 그리고 당연히 아직은 계급이 없기 때문에 평등사회고, 평등사회는 아까 지배자 없고 지도자는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부족사회에서는 폐쇄적 경제생활을 해요. 자기 부족의 영역 안에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폐쇄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27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종교. 자, 드디어 신석기 시대는 원시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는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 정령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물, 해, 달, 산, 강, 나무, 돌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 부족, 호랑이 부족 등등 뭐 가야, 건국, 설화에서는 거북이죠. 거북아 할 때 그런 것들이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 숭배. 그 다음에 샤머니즘. 샤머니즘에서 샤먼이라는 게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준다. 무격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조상 숭배, 영혼 숭배 이런 것들이 요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는 거고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뭐지? 구별은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술활동. 우리는 사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진을 제시하고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조개껍데기 가면 보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조개껍데기 가면을 비롯한 이런 장식품들을 우리가 칠해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장식품, 액세서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칠해거리, 조개껍데기 가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으로 만든 인물상 있죠. 이렇게 얼굴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흙으로 만든 빚은 인물상, 얼굴상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여인상. 자, 아무래도 요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 아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농사는 주로 아빠가 해요. 힘드니까. 근데 이 농사만 지어서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그 생계를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유지해 주는 건 우리 엄마. 그러므로 신석기 시대는 모계중심 사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모계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조각품, 가슴이나 좀 허리가 강조되고 다산을 상징하겠죠. 이런 여성 조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사진에 새 모양, 새 머리, 개 머리 모양의 조각들이 있고 이런 걸 이제 호신부라고 해서 약간 토테미즘 같은 거랑 또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역시 여인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의 조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청동기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자,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BC 2000년경에서 BC 1500년경에 시작돼요. 자, 2000년에서 1500년경까지가 청동기 시대 아니고 여기 어디에서 시작돼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철기 시대가 BC 500년이니까 그 사이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BC 2000년에서 BC 1500년경 어디쯤 시작되고 신석기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 그때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하는 토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와 겹치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덧띠 색인문 토기 문화 시대로 넘어갔다.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요 시대와 빗사무늬 토기가 공존하다가 이제 덧띠 색인문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시대로.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 거기 나와 있어요. 뭐 계급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전문 장인이 출연했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청동기 시대의 도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는 구리에다가 주석에다가 아연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구리에다가 주석에다가 아연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구리, 주석, 아연을 섞었으니까 굉장히 만들기 복잡했겠죠. 사실 되게 만들기 복잡했고 특히 여기서 아연이 발견됐는데 아연이 발견된 걸 볼 때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식 청동기가 아니고 우리 고유의 청동기이면서 청동기는 어디서 왔냐면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동기구나. 그러니까 중국식 청동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중국식 청동기에서는 아연이 없어요. 아연은 높은 온도로 불을 떼면 산화돼 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청동기에 아연이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기술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는 있다. 이 아연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청동기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청동검. 그래서 비파형 동검. 여러분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죠. 비파형 동검은 요령식 동검, 뭐 중국식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주로
요령 만주 지역과 유령과 뭐 요동 지역과 한반도 전체에서 발견되고요. 자,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용동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청동 거울인데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울, 방울 이런 장식품들을 만들 수가 있지만 자, 청동기로 못 만드는 게 뭐냐? 청동기로는 안 만드는 게 뭐냐면 청동제 농기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청동기가 아주 단단하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섞어야 되는데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지배층의 것들 뭐 이런 동검, 거울 이런 걸 장식품 이런 걸 만드느라고 청동기로 농기구는 제작되지 않았다는 거. 청동제 농기구는 없고요. 그러면은 청동제 농기구가 없으면 간섭기를 그대로 써야겠네요. 네, 간섭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간섭기, 특히 농기구겠죠.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추수할 때 쓰는 농기구예요. 그래서 추수용 농기구 반달돌칼. 그 다음에 홈자귀. 돌자귀라고 해도 되고요. 돌자귀 중에 홈자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자귀, 홈자귀,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맷돌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간섭기 있고 자, 그 다음에 토기로 갈까요? 토기. 자,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를 썼고요. 민무늬 토기는 바닥 평평한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송리식 토기. 자, 이 미송리식 토기가 가장 대표적이고 모양이 좀 특이해요.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붉은 간토기는 겉에다가 뭘 발랐어요. 그래서 구워놓으면 좀 빨간빛을 내죠. 붉은 간토기. 자, 우리들 미송리식 토기 봅시다.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된 토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송리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 미송리 그 지역에서만 나고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입구가 있으면 입구가 안으로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들고 항아리가 있고 바닥이 평평하고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고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 얘는 좀 특이한 토기면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죠. 알아두시고. 가장 일반적인 토기는 이제 민무늬 토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토기가 있다. 청동기, 간섭기, 토기 이런 것 등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여러분 33페이지. 자, 그리고 사진 한번 쭉 보시고 비파용동검, 거친 무늬 거울.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이런 것들도 청동기 시대고요. 자, 거기 하나 볼까요? 32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북방계통의 영향. 자,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중국식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시면 자, 우리 청동기는 황하, 유역, 은나라, 주나라 계통의 청동기다. 몽골, 오르도수식 청동기와 형태가 다른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중국식 청동기가 아닌 우리나라는 북방, 시베리아, 즉 독자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청동기는 아연과 합금된 점, 아연이 들어있는 점 그리고 스키토 시베리안 양식의 동물 문양을 주로 사용한 점 그러니까 북방 시베리아 계통에 비슷한 문양이 있는 점을 통해서 아하, 우리 건 좀 독특하구나, 중국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 보시고 요 사진들 전부 다 청동기 시대 거 봐두시면 되고요. 밑에 간섭기도 한번 보세요. 반달돌칼 얘는 추수할 때 쓰는 추수용 농기구고요. 그리고 홈자귀, 바퀴날도끼, 간섭검. 자, 간섭검 또는 간돌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뭐 부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구장품으로 주요 쓰인 그런 게 바로 다 청동기 시대 거고요. 사진도 한번 보시고 토기도 한번 보세요. 더디 색인문 토기,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간 토기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유적지도 나와 있죠. 자, 남한에서는 자 거기 보시면은 여주 흔암리, 파주 덕은리, 그 다음에 부여 송곡리. 특히 부여 송곡리가 취락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발견된 굉장히 중요한 청동기 시대 유적지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는 의주, 미송리, 아까 미송리식 토기가 나온 의주, 미송리, 그 다음에 나진, 초도, 뭐 회령, 오동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집자리, 그리고 무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집자리 유적 봅시다. 집자리 유적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움집이죠. 움집인데 청동기 움집과 신석기 움집은 움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자, 지상, 가옥, 화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요. 좀만 파고 들어가요. 즉 움이 얕아졌어요. 그래서 좀만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신석기 시대에는 화덕이 중앙에 있었는데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옮겨갔어요.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옮겨갔고,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장방형, 사각형, 네모네모 이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취락, 마을이 형성되면서 비슷한 크기의 이런 움집들도 많이 나오지만 네모네모가 있지만 크기가 좀 더 다른 뭐 더 큰 크기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 작업장 같은 걸로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집자리 움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춧돌이 사용됐거나 이런 것 등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움집은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주로 야산이나 구릉에서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 야산이나 구릉은 우리가 배산임수의 전통적 취락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의 움집이구나. 여러분 사진에도 나와 있고요. 청동기 시대의 네모네모 움집터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야산이나 구릉의 취락은 이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취락 유적이 발견되면서 방어시설들이 나타났어요. 방어시설, 그래서 목책. 자, 그 다음에 환호가 다른 말로 하면 해자. 목책은 나무 울타리를 말하는 거고 해자라는 건 이 마을을 삥 둘러서 도랑을 판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런 것들은 방어시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배산임수 그리고 지상가옥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자, 그리고 우리는 무덤. 자, 무덤은 고인돌, 그 다음에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자, 특히 여기 돌. 자, 돌로 만든 무덤이고요.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는 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 40% 무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고창, 화순, 강화. 요 세 지역이 이제 고인돌로 세계 문화유산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는 종류가 자,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겠죠? 한번 그냥 그려볼까요? 탁자는 테이블처럼, 그 다음에 바둑판식은 다리 짧아, 그 다음에 개석식은 아예 땅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순서대로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뭐 고인돌을 보통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요 덮개돌의 무게가 엄청 많은 몇 톤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한 명이 들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 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배층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개석식처럼 작은 규모도 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고인돌의 약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에는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거를 숭배한다든가 큰 돌로 뭔가를 조각한다든가 이런 게 거성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거성 문화들도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로 갑시다. 자, 경제에서는 자, 당연히 농경에서는 조, 보리, 콩, 벼. 자, 그리고 드디어 벼농사를 지었다. 자,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고요. 특히 굴에 약간 그을린 탄화미,
탄화미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탄화미는 뭐 여주, 흔암리, 부여, 송북리, 평양, 남경 이런 데서 탄화미가 발견돼서 벼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경이 본격화되고요. 앞에 우리 신석기 시대는 엄마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 힘든 일 아빠가 농사를 잘 많이 지어야 되니까 아빠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이제 목의 중심에서 국의 중심, 가부장적 사회로 바뀌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농경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측면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좀 늘어나겠죠. 사회, 농경의 본격화. 자, 그리고 잉여 생산물. 자, 농경이 늘어나고 생산물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 내 거,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러면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인 사람, 그러다 보면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계급 발생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계급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군장국가도 생기고 자, 그래서 계급 발생, 군장국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선민사상 그 다음에 전문 장인도 등장하겠죠. 청동기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게 바로 청동기 시대 군장국가, 선민사상, 계급 발생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재정일치 사회 이 군장국가에서 군장은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게 36페이지. 선민사상이라는 거 우리가 선택받았다. 즉 A부족이 B부족을 점령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A부족은 자신의 조상을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타나게 되죠. 우리 조상은 하늘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점령한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하고요. 자, 예술활동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예술활동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울주 반구대 암각화. 그래서 예술에서는 바위 그림. 자, 그리고 이 바위 그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반구대 바위 그림. 반구대 바위 그림이에요. 이 반구대 바위 그림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37페이지 아래쪽에 반구대 바위 그림 탁본 나와 있어요. 자, 이 바위 그림 탁본을 보시면 잘 안 보여요. 그림이 너무 조그만해서. 그런데 고래, 거북이, 물고기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 뭐 동물들이 들어있는 가축을 사육하는 거 또는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의 모습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새겨져 있는 게 바로 반구대 암각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울주 천천히 그 다음에 고령 양전동 특히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은 기하학적 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모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 표현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고령 양전동 알터바위 그림은 이렇게 동그라미 동심원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태양을 상징하는구나. 태양을 숭배하고 있구나. 상징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이니까 아무래도 벼농사가 발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 중에 국보로 지정된 거는 반구대 바위 그림.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 표현 나타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 사진 하나 보시면은 36페이지에 농경문의 청동기라고 되어 있어서 농경문의 청동기는 사실 어디다 썼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농경이 굉장히 본격화되었구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청동기 시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철기 시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